인도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뭐랄까 힘의 근원, 그 근원이 우리랑 순서를 바꿨어요. 한국은 한국의 해방 이후, 광복 이후의 발전사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교육혁명, 산업혁명, 정치혁명 순서로 했어요. 우리는 해방 이후 그 정말 모든 게 다 전소됐잖아요. 한국전쟁까지 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너무 기초적인 의식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던 금액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정말 반을 뚝 잘라서 원래 미국 애들은 UNDP를 비롯해서 미국이 준 원조 자금과 원조를 통해서 미국이 뭘 권고했냐면요. 야, 니네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다. 빨리 기아를 벗어나라. 이걸 바탕으로 농사부터 져서 먹는 것만 일단 먼저 해결해. 그 다음 다른 걸 도모해 했는데 그 당시 위정자들이 정말 돈을 반을 뚝 잘라서 뭐부터 했느냐? 학교부터 지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초등학교 보편 교육이 명시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지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이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려면 현대식 회사나 현대식 어떤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초 소양 중에 첫 번째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이 참 비해예요. 굴곡진 역사인데 1940년대 후반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문맹률이 80%에 이뤄요.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우리 애들에겐 학교 보내서 글 읽게 시키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현대사에 뭐가 또 있었냐면 성인들에게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문맹 퇴치 운동을 같이 전개해요. 초등학교를 다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조금 배 골더라도 빨리 공부하자. 그 교육혁명을 먼저 한 거고 6, 70년대 어떻게 보면 중화학공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 산업혁명 한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민주화혁명, 촛불혁명까지 이게 이제 정치혁명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서양에서는 한 3, 400년 걸릴 국가 발전의 쾌적을 근 반세기 만에 끝냈어요. 근데 인도나 다른 서양들은 우리랑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뭐가 먼저냐면 정치혁명이 항상 먼저예요. 청교도 혁명, 시민혁명, 명예혁명 이런 게 다 뭡니까? 신분을 혁파하고 의사결정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이 시민권을 확보한 혁명이 먼저 일어났는데 이 정치혁명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만들고 글 배우는 게 아니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법은 바꿔도 신분제가 잔재로 남아있는 나라 많잖아요. 제 책에도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100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혁명이에요. 그 정치혁명을 하고 났더니 유럽에서는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정치혁명이 없었을 때는 나는 영주가 지정한 너는 가파치야, 너는 대장장이야, 너는 뭐야 해서 이 업에 종사해야 되고 거기에 할당된 생산량을 맞추고 남은 게 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 돼요. 창의력과 혁신과 도전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 이제 자유시민이야. 내가 살고 싶은 데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발명가, 창작자, 기업가가 생기면서 희한한 일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성과를 내기 시작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 마차는 항상 말이 끌어야지? 말이 안 끌고 다니는 마차 같은 거 없을까? 자동차, 기차가 나오는 거고 왜 항상 방적기, 방직기는 우리가 물레방아로 돌려야 되지? 다른 기계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방적기, 방직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기기관 같은 걸로. 이런 누가 안 시킨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거나 호기심에 의거해서 거기에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정치혁명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역사를 보면 정치혁명 없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나라의 국부가 지속적이려면 회사를 다니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연마하거나 더 고도화하는 그런 기초 소양,
교양 소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글도 알아야 되고 수학적, 과학적, 공학적 지식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가 국가의 서스테이너블한 부의 창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교육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 교육혁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공교육의 보편화. 그러니까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국민으로서 너 의무야. 반드시 학교를 다녀. 이런 인식 전환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게 국가가 계속 유지되려면 모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니까 보편교육, 의무교육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서구의 발전사거든요. 근데 인도가 이 경로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 그러면 인도예요. 선거 투표함 그 다 모아가지고 결과 나오는데 한 달 걸려요. 네. 그 정치혁명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 1인당 국민소득도 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 경제적 인프라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혁명이 잘 되고 나니 이제 산업혁명으로 한 거죠. 지금 제조의 거점 기지가 되고 있고 많은 IT나 바이오 부분에 바이오는 제조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있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인도의 교육열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이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인도가 앞으로 주목할 나라다라는 걸 좀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제가 경험한 인도의 어떤 면면들, 모습들 자꾸 떠올랐고 마치 그 겐지스강 그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막 떠오르고서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아직 멀었다 이런 표현,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는 올라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혁명,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정치혁명이니까 정치를 포함한 문화적인 그런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 선진국들은 그 어떻게 보면 소위 유러피언 선진국들은 의식 수준이 이렇게 굉장히 높고 한데 그런 것들이 또 지금 말씀하신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좀 퍼즐처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치혁명에 기반한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마차는 말이 끌어야 되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그냥 마차는 말이 끌어야 돼 라고 배우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줄 모르고 질문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는 중진국으로 선진국 언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선진국들이 만드는 어떤 산물들을 잘 따라오는 방식, 이건 잘했지만 아예 지금 있는 어떤 산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는 문제 제기하고 질문하고 그런 능력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지금 말씀 주신 맥락 속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질문을 크게 주셔서 제가 크게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 제 책에서는 그냥 현장에서 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묘사도 많이 해드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도에 투자를 한다. 저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23년 올해가 중국 인도를 인도 인구가 역전하는 해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인도의 GDP 규모가 올해 들어 5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나눴던 미중 패권 전쟁에서 또 중국이 저물어가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서 생산 기지로서의 의미도 많이 부상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인도 투자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볼 수 있는데 딱 두 가지 인도 투자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에는 어마어마한 IT 우수한 인력이 있대.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ICT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R&D 거점에 비즈니스를 해보자라고 하면 폭망합니다. 자, 제 책에 기술을 해놨어요. 인도인들의 꿈과 여망이 뭔지. 인도에서는요,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자녀들 중에 네. 인도의 명문 대학인 IIT 출신을 한 명 배출하는 게 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아니 교수님, 그 나라도 의대, 뭐 법대 이런 데 그 졸업해서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게 더 주류 아닌가요? 네. 물론 그것도 주류고요. 그 사람들도 적지 않은 소득을 버는 좋은 직업입니다. 분명 맞는데요. 근데 기억하셔야죠. 예를 들어서요.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IIT 공대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어디 취업할까요? 삼성, 예. 구글, MS. 그러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냐면 인도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급여가 어디 기준으로 나올까요? 바뀌죠. 그렇죠. 네. 자, 정리되시죠? 내가 인도에서 잘 나가서 인도에서 의사나 인도에서 변호사라면 그때 받는 수임료라는 건 네. 지금 인도의 국민 소득에 기반한 수임료들을 받고 진찰료를 받으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IIT라는 공대를 나와서 네. 구글에 취업했다, 삼성에 취업했다 하면 내 동료는 한국인이고 미국인이에요. 그럼 초기 샐러리는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다른 과보다도 공대 선호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한 번의 급여가 OECD 국가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구글이나 어도비나 이런 데서 인도인 출신 엔지니어 데리고 온다? 유치한다? 그때 나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택 드리니까 모시고 오세요. 한 번에 인도의 약간 취약한 정주 여건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스턴이나 뭐 실리콘밸리나 시애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하나 할 수 있죠. 인도 IIT 그 우수한 애들 가지고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내가 대박 나야지. 그 IIT 애들은 인도 내에서 일하길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 그 인도의 우수한 애들을 데리고 내가 뭔가를 개발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야 걔는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도 저는 관심 있었습니다. 오는 거예요. 네. 그들을 채용하겠다고 가는 건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럼 인도에 투자할 땐 뭐가 좋으냐? 네. 인도를 생산 거점화해야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R&D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생산, 그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예전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점 기지로 해서, 그리고 인도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중국에 우리가 물건 팔려고 할 때 중국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에 공장 지어서 중국에 생산하면 우리가 사줄게 한 것처럼 인도도 지금 똑같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도라는 차세대 시장에서 많은 걸 팔려면 인도에서 생산해서 거기서 파는. 그러니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좀 인도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맥락도 책에 좀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도가 지금 현재 산업 정책 방향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이런 컨셉에 맞게 향후 인도가 제조 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 특히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맥락을 알고 투자 의사 결정하시더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 주요 맥락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방향성,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에 맞게 내가 좀 잃지 않는 그런 투자 의사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70개국을 직접 다니면서, 직접 출장 다니시면서 놀러도 갔어요. 우리 한두 군데 같이 갔잖아요. 여기서 하기로 하고, 말씀 너무나 좋았고, 오늘 주신 내용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거 강조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 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좀 위축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사회가 너무 복잡다기해서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조그만 씨앗일 뿐이지 뭔 큰 변화를 내가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나라는 한 사람이 국가를 바꾼
뭐 대통령이 아닌데도 네. 그런 나라들도 소개를 몇 개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마카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이 TSMC라는 회사가 설립하고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라는 전 세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열었던 가장 근저의 맥락은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리스 창의 어떻게 보면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 일대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 그 맥락 속에서 대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네. 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모리스 창은 대만계 출신의 미국 반도체 회사인 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대만 정부가 1960년대 들어서부터 슬슬 서구 열강으로부터 원조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에너지 사와야 되고 먹을 거 사와야 되는데 그럼 달러를 어디서 벌어오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만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대만계 인사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대만이 뭘로 먹고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만계 엔지니어가 있대더라 해서 모리스 창을 찾아갔더니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즘 내가 희한한 일을 많이 목격한다. 뭡니까? 반도체가 참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산업이라서 이것만 잘해도 대만이 먹고 살 텐데 최근 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동료들이 이 시장이 워낙 빨리 커지고 한 번만 대박 나면 이게 무슨 재벌되는 사업이다 보니 회사를 자꾸 그만두더라. 그만두고 얘네가 반도체 회사를 하나씩 차리는데 다 망하더라. 왜요? 제품 사양이 너무 빨리 고사양으로 어떻게 보면 진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이런 거 반도체 회사에 안 주고 내가 설계해서 내가 만들어서 직접 팔아야지 해서 그 설계 역량이 있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설계했는데 이걸 만들려고 했더니 반도체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못 구해서 좌초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어쩌다 구했다. 그러면 그 기계, 장비가 불과 몇 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버립니다. 이제 훨씬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러니 이게 남는 장사도 아니고 얘네들이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 반도체 잘 만들던 친구들 중에 일부는 그냥 난 대학 교수 할래 대학으로 간다든지 다시 회사로 다시 글적글적 하면서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도면만 가져와. 만드는 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 비즈니스를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면 전 세계 그 반도체를 설계를 잘하는 애들에게 돈 꾸러 다니고 장비 사서 장비 업데이트하는 그 고민 완벽히 탈피하면서 설계한 그 도면만 가지고 너 떼돈 벌 수 있어를 만들어주니 이걸 누가 안 하겠냐 한 게 바로 파운드리라는 산업의 효시였고 그걸 대만 정부가 받았고 그래서 그걸 대만 정부가 TSMC라는 회사를 그 전신부터 있지만 하여튼 책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 설립할 때니 오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의 대만의 아니면 전 세계 리딩 반도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지금 TSMC를 빼고 대만 경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게 한 사람의 엔지니어의 아이디어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살짝 제시한 그 아이디어가 국가의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국가의 가장 놀라운 경쟁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그런 나라들도 제가 좀 재미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국별 어떤 그 지금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정치나 교육이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또 그 산업 생태계를 혹은 그 국가의 생존을 딱 결정짓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포착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